차가운 빗줄기가 거대한 철문 위로 떨어지며 음산한 소리를 냈다. 한지수, 아니 지금은 김민서라는 이름 뒤에 숨은 그녀는 낡은 우산 끝으로 흘러내리는 빗물을 바라보며 숨을 골랐다. 5년 만이었다. 한때 그녀의 세상이었던 남자가 사는 곳,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지옥의 입구. 서울의 가장 부촌이라 불리는 이곳, TK그룹의 심장부인 강태민 회장의 저택은 마치 현대의 성체처럼 그녀를 압도했다. 그녀의 행색은 초라했다. 색바랜 면 코트에 물에 젖은 단화. 가난한 가정교사 면접생의 모습,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완벽한 위장이었다. 하지만 그 떨리는 어깨 속 젖은 속눈썹 아래 숨겨진 눈빛만큼은 5년 전보다 더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인터폰을 누르자 기계적인 목소리가 그녀의 신원을 확인했다. 잠시 후 육중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잘 가꾸어진 정원은 비에 젖어 더욱 선명한 녹색을 띠었지만 지수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무채색으로 보였다. 현관에 들어서자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여성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임 여사, 이 집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집사였다. 그녀는 지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경멸이 섞인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김민서 씨?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 조각처럼 차가웠다. 따라오시죠. 회장님께서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지수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그녀에게 들릴까봐 두려워하며 뒤를 따랐다. 대리석 복도를 걷는 내내 지수는 벽에 걸린 값비싼 그림이나 화려한 샹들리에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이 집의 공기, 그리고 곧 마주하게 될 그 남자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임 여사는 응접실 문 앞에서 멈춰 서서 다시 한번 그녀를 쏘아보았다. 이력서는 상당히 평범하군요. 이런 곳에서 일해본 경험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서류 심사를 통과했는지 의문입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진짜 이력,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우승했던 피아니스트 한지수의 이력은 5년 전 그날 불길 속에서 재가 되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할 자신은 있습니다. 그녀는 준비한 대답을 낳고 차분하게 내뱉었다. 임 여사가 막 문을 열려던 순간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울려 퍼졌다. 임 여사, 손님을 세워두고 뭘 하는 겁니까? 지수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 5년 동안 매일 밤 꿈속에서 그녀를 괴롭혔던 목소리. 강태민이었다. 그는 긴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모든 감정이 거세된 듯한 차가운 눈. 그는 5년 전보다 더 높고 더 견고한 성이 되어 있었다. 지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더 깊이 숙여 얼굴을 머리카락으로 가렸다. 강태민은 그녀를 지나쳐 응접실로 들어섰다. 그는 그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나 복도의 장식품을 스쳐 지나가듯. 들어오시죠, 김민서 씨. 응접실 안에서 그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지수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여 안으로 들어섰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정원이 보였다. 태민은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린 채였다. 임 여사에게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이 전무하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네, 하지만 지수가 입을 여는 순간 그가 돌아섰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지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의 눈. 한때는 세상의 모든 다정함을 담고 그녀만을 바라보던 그 눈이 지금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그녀를 꿰뚫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5년의 세월과 고통, 그리고 의도적인 변장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태미는 그녀의 초라한 행색과 긴장으로 하얗게 질린 얼굴을 잠시 살폈다. 왜 우리 집이죠? TK그룹의 후계자들을 가르치는 자리는 김민서 씨 같은 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그녀를 현실에 붙잡아 맸다. 회장님 같은 분들은 아마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만큼 절실하고 귀한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태민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 익숙하면서도 불편한 감정을 읽으려 했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다. 아이들을 데려오세요. 그가 임 여사에게 명령했다.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리고 두 아이가 들어왔다. 지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심장이 쿵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아이들, 서준이와 서연이, 5년 만에 보는 그녀의 분신들. 남자아이는 태민을 꼭 닮은 얼굴로 잔뜩 경계하는 표정이었고, 여자아이는 인형처럼 예뻤지만 모든 빛이 사라진 텅 빈 눈으로 오빠의 옷자락만 꼭 붙들고 있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어 터뜨리지 않으려 애썼다. 내 아가들. 속으로 울부짖었지만 겉으로는 그저 겁에 질린 가정교사의 표정을 유지해야 했다. 태민이 아이들을 불렀다. 서준아, 서연아. 이쪽은 새로 오신 선생님, 김민서 씨다. 서준이는 지수를 노려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선생님 따위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또 며칠이나 버티다 도망갈 건데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냉소와 분노가 가득했다. 태민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강서준, 예의를 갖춰라. 하지만 서준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지수는 아들의 그 반항적인 눈빛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방어 기제를 읽었다. 괜찮아, 아가. 엄마가 왔어. 그때 지수의 시선이 서연이에게 고정되었다. 아이는 오빠 뒤에 숨어 얇은 손가락으로 오빠의 옷을 쥔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지수는 천천히 무릎을 꿇어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안녕 서연아, 만나서 반가워.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서연이는 그 손을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아이의 눈은 마치 두꺼운 유리벽으로 막힌 것처럼 공허했다. 임 여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그들의 사이를 갈랐다. 서연 아가씨는 말씀을 하지 못하십니다. 지수의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했다. 뭐라고? 말씀을 못한다고. 5년 전 사고 이후로 충격으로 인한 실어증 진단을 받으셨죠. 그 이후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임 여사의 말은 망치처럼 지수의 머리를 내리쳤다. 5년 전 사고. 자신이 죽었다고 알려진 그날의 사고. 그 사고가 자신의 딸에게서 목소리를 빼앗아갔다. 분노와 죄책감, 슬픔이 한꺼번에 몰아쳐 지수는 현기증을 느꼈다. 그녀가 비틀거리는 순간 태민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몸이 안 좋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닌 짜증이 묻어났다. 지수는 황급히 중심을 잡았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일어나 다시 고개를 숙였다. 지금 무너질 수는 없었다. 절대로. 그녀는 딸의 공허한 눈을 다시 바라보았다. 저 눈에 다시 빛을 찾아줄 수 있다면 지옥이라도 기꺼이 걸어 들어갈 수 있었다.
그녀는 태민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긴장이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의지만이 남아 있었다. 제가 가르쳐도 되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상한 힘이 실려 있었다. 태민은 그녀의 변한 태도에 잠시 놀란 듯 했다. 그는 이 초라한 여자가 포기하고 도망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이 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두 아이와 말을 잃은 아이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은 자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태민은 잠시 그녀를 응시했다. 이 여자, 무언가 이상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수십 명의 유능한 교사들이 서준이와 서연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믿져야 본전이었다. 좋습니다. 태민이 결정을 내렸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임 여사, 김민서 씨를 아이들 방으로 안내하세요.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서재로 향했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수많은 고용인 중 한 명일 뿐이었다. 지수는 그가 사라지는 복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먹을 쥐었다. 강태민, 당신은 나를 잊었지만 나는 당신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가 한유라 회장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듯이 나도 내 아이들을 되찾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야. 임 여사는 경멸을 감추지 않은 채 그녀를 아이들의 공간인 3층으로 이끌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아이들 교육 외에 어떤 것에도 참견하지 마세요. 특히 회장님의 사적인 공간에는 절대 접근 금지입니다. 명심하세요, 김민서 씨. 당신은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수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다. 3층에 도착하자 그곳은 또 다른 세상이었다. 아이들만을 위한 넓은 거실, 최신식 교육 기자재, 그리고 2개의 문이 나란히 있었다. 하나는 서준의 방, 하나는 서연의 방이었다. 임 여사가 떠나고 지수는 드디어 두 아이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서준이는 여전히 적대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거실에는 지수와 서연이만 남았다. 서연이는 창가에 있는 작은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 작은 뒷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여 지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옆에 앉았다. 비가 많이 오네. 그렇지, 서연아? 서연이는 대답이 없었다. 지수는 가방에서 낡은 악보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5년 전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 직접 작곡했던 자장가였다. 그녀는 악보를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거의 속삭이듯이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따뜻한 멜로디였다. 그 순간 미동도 없던 서연이의 작은 어깨가 움찔했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 공허했던 눈동자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지수는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아이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아가. 엄마야. 엄마가 왔어. 너의 목소리를 되찾아주러, 그리고 우리 가족을 되찾으러 왔어.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가장 고통스럽고도 절박한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김민서, 아니 한지수의 첫날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았다. 아침 식사 시간부터 아이들의 저항은 분명했다. 넓고 차가운 식탁에 앉은 서준이는 제공된 음식에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녀를 노려보았다. 난 가정교사 필요 없다고 했어요. 당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곧 도망갈 거죠. 며칠 버티는지 내가 세어볼게. 아이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지만 그 밑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불안을 지수는 보았다. 그녀는 마주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물잔을 아이 앞으로 밀어주었다. 도망가지 않아. 그리고 서준아, 아침은 먹어야 키가 큰단다.
그녀의 차분함이 오히려 서준이를 더 화나게 만들었다. 서연이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유령처럼 존재했다. 아이는 포크를 쥔 채 접시의 빈 공간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지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활발하고 웃음 많던 딸. 임 여사는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보시다시피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아이들, 특히 서연 아가씨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죠. 그 특별한 관리라는 말 속에는 수십 명의 전문가가 실패했다는 조롱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들 방부터 둘러봐도 될까요? 아이들의 공부방은 집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이상하게도 생기가 없었다. 최고급 교재들과 스마트 기기들이 즐비했지만 모든 것이 전시품처럼 차가웠다. 방 한 구석에는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먼지 덮인 덮개에 쌓여 있었다.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손가락이 떨렸다. 덮개를 살짝 걷어내자 익숙한 상아색 건반이 드러났다. 지수는 건반 하나를 조심스럽게 눌렀다. 맑지만 슬픈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와 함께 5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임신으로 배가 불렀던 시절, 그녀가 바로 이 피아노에 앉아 연주를 하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지고 태민이 뒤에서 그녀를 감싸 안았다. 그의 턱이 그녀의 어깨에 기댔다. 당신 연주를 들으면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져, 지수야. 그가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당신의 피아노 소리를 들려줄 거야. 우리 가족의 소리. 그 행복했던 순간의 온기가 너무도 생생해서 지수는 차가운 현실에 현기증을 느꼈다. 그녀는 황급히 덮개를 다시 덮었다. 피아노 칠 줄 알아요? 서준이가 어느새 문에 기대어 그녀를 비웃듯 바라보고 있었다. 그거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물건이에요. 엄마가 죽은 후에 아무도 못 건드리게 했어요. 아이의 말은 지수의 심장을 찔렀다. 태민이 아직 그녀를 잊지 않았다는 증거일까? 아니면 그저 고통스러운 기억을 봉긴해둔 것일까? 아니, 그냥 먼지가 쌓여 있길래. 지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돌아섰다. 자, 우리 오늘부터 뭘 해볼까? 서준이는 책가방을 바닥에 내던졌다. 난 안 해.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지수는 서준이와 힘겨루기를 하는 대신 서연이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다. 지수는 가방에서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꺼냈다. 서연아, 우리 그림 그릴까? 선생님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데. 그녀는 서연이 옆에 앉아 무작정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란색 병아리, 파란색 하늘, 그리고 따뜻해 보이는 집. 서연이는 힐끗 쳐다볼 뿐 반응이 없었다. 지수는 포기하지 않고 어제 불렀던 그 자장가를 아주 작게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익숙한 멜로디가 방 안에 낮게 깔렸다. 그 순간 서연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찔했다. 그림을 그리던 지수의 손도 잠시 멈칫했다. 아이가 반응했다. 아주 미약하지만 분명한 반응이었다. 지수는 흥분을 감추고 계속 콧노래를 부르며 그림을 그렸다. 이건 엄마 병아리, 이건 아기 병아리. 같이 소풍 가는 거야. 서준이는 그 광경을 혐오스럽다는 듯 쳐다보더니 헤드폰을 끼고 게임에 몰두해버렸다. 지수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모든 집중력은 오직 서연이에게 향해 있었다. 같은 시각 TK그룹 본사 50층 회장실. 강태민은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하다가 말고 펜을 내려놓았다. 어젯밤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심란했다. 새로운 가정교사 김민서. 그녀의 이력서는 너무나 평범해서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시골 고아원 출신, 지방대학 졸업, 변변한 경력 하나 없음. 하지만 어제 그녀가 서연이를 바라보던 눈빛, 그리고 아이들이 그토록 저항하는데도 물러서지 않던 그 강단. 무엇보다도 그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익숙함이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가장 안쪽 잠겨있던 작은 함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5년 전 환하게 웃고 있는 한지수의 사진이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장난스럽게 그를 바라보던 모습. 지수야. 그는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을 쓸어보았다. 김민서라는 여자는 지수와 전혀 닮지 않았다. 지수는 빛났고 화려했지만 김민서는 그늘지고 초라했다. 그런데 왜 자꾸만 그녀의 눈빛이 지수와 겹쳐 보이는 걸까? 내가 아직도 당신을 잊지 못해서 낯선 여자에게서 당신을 찾는 건가? 그는 괴로운 듯 눈을 감았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주방에서 올라온 음식은 최고급 식재료로 만든 건강식이었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깨작거렸다. 서준이는 포크로 브로콜리를 찔러 장난만 쳤다. 지수는 결심했다. 그녀는 임 여사에게 다가갔다. 죄송하지만 제가 아이들 점심을 직접 만들어 봐도 될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만들어주면 좀 먹지 않을까 해서요. 임 여사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가정교사지 요리사가 아닙니다만 주방은 아무나 드나드는 곳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임 여사는 잠시 말을 잃었다. 저 초라한 여자에게서 나오는 저런 당당함은 대체 무엇일까? 좋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 보고될 겁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곧장 주방으로 향했다. 다행히 냉장고에는 그녀가 원하는 재료가 모두 있었다. 그녀는 익숙한 솜씨로 칼을 들었다. 계란을 풀고 채소를 볶고 밥을 섞었다. 5년 만에 그녀의 아이들을 위해 요리를 하는 손길은 떨리면서도 행복했다. 잠시 후 2접시의 오므라이스가 공부방 테이블에 놓였다. 케첩으로 서툰 웃는 얼굴이 그려진 지극히 평범한 오므라이스였다. 서준이는 코웃음을 쳤다. 뭐야 이게, 이런 유치한 걸 누가 먹는다고. 하지만 아이의 코가 먼저 반응했다.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리운 냄새였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쥐어주었다. 서준이는 마지못해 한 숟가락을 크게 떴다. 그리고 입에 넣는 순간 아이의 눈이 크게 뜨였다. 이 맛. 아주 어릴 적 비 오는 날이면 엄마가 항상 만들어주던 맛. 기억 저편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맛. 서준이는 숟가락을 쥔 채 얼어붙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숙여 필사적으로 숨겼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허겁지겁 오므라이스를 먹어 치우기 시작했다. 지수는 조용히 서연이의 접시를 바라보았다. 서연이는 오므라이스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아이는 케첩으로 그려진 웃는 얼굴을 작은 손가락으로 살짝 만져보았다. 그날 오후 강태민은 예정보다 일찍 퇴근했다. 집안의 감도는 낯선 음식 냄새에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임 여사에게 보고를 받고 3층으로 올라가던 그의 발걸음이 아이들 공부방 앞에서 멈췄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 조용한 콧노래 소리가 새어나왔다. 어제 들었던 그 멜로디. 그리고 그는 보았다. 서준이가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고 서연이는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김민서라는 여자가 그 옆에 앉아 따뜻한 눈길로 아이를 바라보며 그 자장가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태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저 노래, 저건 한지수가 직접 작곡했던 자장가였다. 그녀가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 그에게만 들려주었던 비밀스러운 멜로디. 어떻게 저 여자가 저 노래를 아는 거지?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는 거칠게 문을 밀고 들어섰다. 당신.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 노래, 어디서 배운 거지? 지수는 공포에 질린 사슴처럼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태미는 그녀에게 다가서며 5년 전 죽은 여자의 그림자를 그녀 위로 겹쳐보고 있었다. 그 노래, 강태민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이 부서지는 듯 날카롭게 방 안의 공기를 갈랐다. 어디서 배운 거지? 한지수는 전율했다. 그의 눈은 5년 전, 그녀가 사랑했던 따뜻한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맹수의 눈,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의심으로 가득 찬 지배자의 눈이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대비했지만 막상 닥치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며 겁에 질린 가정교사의 가면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저기 피아노 의자 안에서 낡은 악보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그저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멋대로 연주해서 죄송합니다. 태민의 시선이 피아노로 향했다. 그가 봉인해둔 판도라의 상자. 그는 천천히 피아노로 다가가 마치 성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건반 덮개를 열었다. 그리고 의자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먼지 쌓인 오래된 악보 몇 개와 함께 가장 위에 그녀가 말한 그 자장가 악보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5년 전 그녀가 직접 필사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악보였다. 지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제 아이들 방을 둘러볼 때 피아노를 확인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몰래 넣어둔 것이었다. 태미는 그 악보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지수는 놓치지 않았다. 다시는 그가 악보를 쥔 채 그녀를 돌아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다시는 이 피아노에 손대지 마. 그리고 이 노래도 절대 부르지 마. 그의 목소리에 담긴 것은 분노라기보다는 깊은 고통이었다. 그는 마치 상처가 덧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지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녀의 심장이 아팠다. 그가 아직도 그녀를 그리고 그들의 시간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가 그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과 그를 이렇게 만든 원흉에 대한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바로 그때 응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태민아, 내가 너무 조용히 들어왔나 보구나. 네가 이렇게 격앙된 모습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말이다. 얼음처럼 차갑고 우아한 목소리. 지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한유라. 강태민의 계모이자 TK그룹의 명예회장. 그리고 5년 전 한지수의 삶을 산산조각낸 바로 그 여자였다. 그녀는 6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꼿꼿한 자세와 기품 있는 미모를 지니고 있었다. 값비싼 실크 원피스는 그녀의 몸을 우아하게 감쌌고 진주 목걸이는 그녀의 차가운 피부 위에서 고고한 빛을 발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 띤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뱀의 눈처럼 차가웠다. 태민은 손에 쥔 악보를 황급히 등 뒤로 감추며 표정을 갈무했다. 어머니, 어쩐 일이십니까? 연락도 없이.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 지수를 다그치던 모습과는 달리 잘 훈련된 아들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한유라는 아들의 불편한 기색을 즐기기라도 하듯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시선이 잠든 서준이와 그림을 그리다 말고 굳어버린 서연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지수에게로 향했다. 이 집안의 안주인 노릇을 하느라 바빴단다.
그녀는 지수 앞에 멈춰 섰다. 지수는 숨을 참았다. 5년 전 바로 이 여자가 자신에게 차가운 독서를 퍼부었었다. 내까짓게 감히 내 아들의 발목을 잡아 그 뱃속의 것들과 함께 사라져.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이력서에서 본 새로운 가정교사로군. 김민서 씨. 한유라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독이 숨겨져 있었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마주했다. 무방비하고 겁에 질린 듯한 표정으로. 하지만 그녀의 영혼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래, 나다. 네가 죽였다고 생각했던 한지수다. 내 아이들을 훔쳐간 너를 내가 반드시 지옥으로 끌어내릴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증오를 누르고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김민서입니다. 한유라는 그녀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 노골적인 경멸을 담고 있었다. 태민이도 참 취향이 독특해졌어. 이런 평범한 사람에게 우리 귀한 손주들을 맡기다니. 그녀는 태민을 향해 말했지만 시선은 지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이들 교육은 제대로 시키고 있는 건가? 하긴 뭘 배울 게 있겠어. 가난 말고는. 날카로운 모욕이었다. 지수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어머니, 그만하시죠. 김민서 씨는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습니다. 태민이 드물게 반박했다. 서연이가 아까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 서준이가 밥을 먹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다. 한유라는 아들의 뜻밖의 비호에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오, 그래. 우리 서연이가. 그녀는 서연이에게 다가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다. 하지만 서연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지수의 뒤로 숨으려 했다. 그 작은 움직임이 한유라의 심기를 건드렸다. 한유라의 미소가 사라졌다. 아무래도 내가 사람을 잘못 본 모양이구나.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홀리고 있었던 개지. 그녀는 지수를 노려보았다. 천박한 것들은 꼭 이런 식이야. 동정심을 무기로 삼아서 제 분수를 모르고 기어오르지. 그녀는 임 여사를 불렀다. 임 여사, 손님이 오셨는데 차도 내오지 않고 뭘 했나? 임 여사가 황급히 달려왔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됐네. 한유라는 지수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저기 저 선생, 손이 비어 보이는데 차 심부름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이것은 명백한 굴욕이었다. 태민의 얼굴이 굳었지만 그는 차마 어머니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했다.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어떤 차를 준비해 드릴까요?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한유라는 오히려 흥미를 잃었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됐어. 네가 끓여온 차는 마시고 싶지 않으니. 그보다 그녀는 다시 지수를 위협적으로 바라보았다. 아이들에게 이상한 거 가르칠 생각 마. 특히 죽은 어미에 대한 망상 같은 것들. 이 집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너 같은 밑바닥 인생의 동정심이 아니라 TK그룹의 후계자에게 걸맞은 엄격한 교육뿐이야. 알겠나?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이 여자가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5년의 세월과 고통, 그리고 의도적인 변장은 완벽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한유라는 김민서라는 존재에게서 본능적인 위협을 느낀 듯했다. 그녀는 쉽게 물러날 여자가 아니었다. 한유라는 더 이상 지수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태민에게 본론을 꺼냈다. 이사회건으로 할 말이 있으니 서재로 가지. 그녀는 지수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방을 나갔다. 태민은 떠나기 전 지수에게 복잡한 시선 한 번을 던지고는 어머니의 뒤를 따랐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서준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서연이는 겁에 질린 채 지수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다. 지수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괴물. 한유라는 인간의 형상을 한 괴물이었다. 그녀는 서연이를 안아 올렸다. 아이의 작은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다. 괜찮아, 아가.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날 밤 지수는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계획하는 전략가여야 했다. 한유라의 등장은 그녀에게 시간이 많지 않음을 경고했다. 그 여자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그녀는 다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성의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임 여사를 비롯한 고용인들의 움직임, 그들의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유라의 서재와 강태민의 서재 위치. 그녀는 주방에서 물을 마시는 척하며 늦게까지 일하던 한 고용인에게 말을 걸었다. 회장님, 한유라은 자주 오시나 봐요. 무서운 분 같으세요. 고용인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명예회장님 말씀이시죠? 이 집의 진짜 주인은 그분이시죠. 특히 5년 전 그분이 돌아가신 후로는 더 심해지셨어요. 아무도 그분 서재에는 함부로 못 들어가요. 4층 동쪽 끝 방인데 지문 인식이거든요. 지수는 귀중한 정보를 얻었다. 4층 동쪽 끝. 그녀는 그 위치를 머릿속에 새겼다. 증거. 한유라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분명 그곳 어딘가에 있을 터였다. 그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다. 그날 밤 지독한 폭풍우가 서울을 강타했다. 거대한 저택의 유리창이 부서져라 빗줄기가 몰아쳤고 천둥 소리가 마치 거인의 분노처럼 지축을 울렸다. 한지수는 잠든 아이들의 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다. 서준이는 이불을 걷어찬 채 험한 자세로 잠들어 있었다. 지수는 조용히 다가가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서연이의 방으로 향했다. 아이는 창가에 앉아 폭풍우가 몰아치는 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 작은 뒷모습에 지수는 늘 가슴이 아팠지만 오늘은 유독 불안감이 엄습했다. 서연아, 이제 자야지. 밖은 무서우니까 보지 말고. 지수가 아이를 안아 침대에 눕히려던 순간 아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운 것을 느꼈다. 지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서연아, 아가. 그녀가 아이의 뺨을 감쌌다. 아이는 대답 대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눈은 반쯤 감겨 초점이 흐려져 있었다. 안 돼, 안 돼. 지수는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아이를 안아들고 뛰쳐나가며 비명을 질렀다. 임 여사님, 임 여사님, 아이가 이상해요. 서연이가. 복도를 울리는 그녀의 절박한 외침에 임 여사와 마침 서재에서 나오던 강태민이 동시에 달려왔다. 무슨 소란이야. 태민이 버럭 소리를 지르려다 지수의 품에 축 늘어진 서연이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수의 품에서 서연이의 작은 몸이 뻣뻣하게 경직되기 시작했다. 아이의 눈이 뒤집히고 팔다리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열성 경련이었다. 어떻게, 아가씨가. 임 여사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하지만 김민서라는 가면은 그 순간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가난한 가정교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딸을 지키려는 어미 사자였다. 뭘 보고 서 있어요. 당장 119 부르고 미지근한 물이랑 수건 가져와요. 빨리. 지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하게 저택 전체를 울렸다. 태민조차 그 위압감의 순간 움찔했다. 그는 이 초라한 여자에게서 이런 목소리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지수는 아이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 기도를 확보했다. 아이의 옷을 느슨하게 풀면서 그녀는 시계를 확인했다. 경련 시간을 재야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애한테서 손 떼. 태민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그녀를 밀치려 했다. 하지만 지수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녀의 눈이 불타고 있었다. 가만히 있어요. 아이를 억지로 잡으면 더 위험해. 당신 딸이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병원에 연락해서 응급실 준비시키라고 해. 그녀의 외침은 명령이었다. 강태민, TK그룹의 회장인 그가 일개 가정교색에서 그런 모욕적인 명령을 들은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아이의 고통스러운 모습과 그 앞에서 침착하고 전문적으로 대처하는 그녀의 모습에 압도당했다. 임 여사가 허둥지둥 물수건을 가져오자 지수는 그것을 받아 아이의 이마와 목, 겨드랑이를 닦아내며 열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지만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눈물이 빗물처럼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은 단 1초도 아이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괜찮아, 아가.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무서워하지 마. 내 새끼.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5년간 억눌러 왔던 모성애가 고통과 함께 폭발했다. 그 중얼거림을 태민은 똑똑히 들었다. 엄마가 있잖아. 그의 심장이 얼음 송곳으로 찔린 듯 멈췄다. 저 여자, 지금 뭐라고? 경련이 2분 정도 지속되다 서서히 멎었다. 서연이는 축 늘어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지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이를 가벼운 담요로 감싸 안아들었다. 병원으로 가야 해요. 지금 당장. 그녀는 태민을 스쳐 지나 현관으로 달려갔다. 태민은 마치 홀린 사람처럼 폭풍우 속으로 뛰어드는 그녀의 뒤를 따랐다. 차 안은 지옥 같았다. 태민은 미친 듯이 운전대를 잡고 폭우를 뚫고 달렸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시야는 흐릿했다. 뒷좌석에서 지수는 의식을 잃은 서연이를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서연아, 눈 떠봐. 제발.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그녀의 울부짖음은 천둥 소리에 섞여 태민의 귀를 때렸다. 그는 백미러로 그녀를 보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공포와 절망, 그리고 그가 감히 정이 내릴 수 없는 광적인 사랑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저 눈빛, 저건 5년 전 한지수가 그를 바라보던 그 눈빛과 닮아 있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서연이를 데리고 달려갔다. 지수는 아이가 사라진 문 앞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그녀는 텅 빈 복도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오열했다. 태민은 그런 그녀를 복잡한 심경으로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사자처럼 포효하던 여자는 어디 가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처절하게 울고 있는 가녀린 모습만 남아 있었다. 의사가 나왔다. 다행히 단순 열성 경련이었고 지금은 안정을 되찾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태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다시 지수에게로 향했다. 의심. 한번 피어난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그녀는 임 여사가 얼어붙었을 때조차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완벽한 응급처치를 해냈다. 단순한 가정교사의 수준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절규. 엄마가 있잖아. 그는 조용히 지수에게 다가갔다. 김민서 씨.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 당신의 대처는 놀라웠습니다. 마치 경험이 많은 사람처럼
지수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드러냈다.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볼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열이 많은 아이들이 가끔 있어서. 그녀는 준비된 거짓말을 더듬거리며 내뱉었다. 하지만 태민의 눈은 그녀를 믿지 않았다. 고아원에서 배운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본능이었고 모성이었다. 그렇습니까? 그는 짧게 대답했다. 오늘은 몹시 놀랐을 테니 먼저 들어가 쉬도록 하세요. 서연이는 내가 돌보겠습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딸을 보호하려는 듯 차가운 벽을 세웠다. 지수는 비틀거리며 병원을 나섰다. 빗줄기는 약해졌지만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자책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정체가 탈로 나는 것 따윈 두렵지 않았다. 한편 병실 앞을 지키던 태민은 어둠 속으로 걸어가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다. 조비서, 나 강태민이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결에 깬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새로운 가정교사, 김민서. 그 여자의 뒷조사를 다시 해. 처음부터 끝까지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샅샅이 뒤져. 그녀가 거쳤던 고아원, 학교, 동료, 모든 걸. 무언가 잘못됐어. 그의 눈이 새벽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빛났다. 흔들림은 이미 거대한 의심의 폭풍이 되어 그의 심장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서연이의 경련 이후 저택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강태민은 지수를 대하는 태도가 더욱 복잡해졌다. 그는 그녀의 헌신적인 간호에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그녀가 보인 비정상적인 전문성과 절박한 모성애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조비서의 비밀스러운 조사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김민서라는 이름은 고아원 기록 외에는 깨끗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유령의 이력서 같았다. 태민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서재에서 5년 전 한지수의 사고 보고서를 다시 펼쳐보았지만 시신 소실이라는 단어만이 그의 눈을 공허하게 찔렀다. 한편 지수는 서연이를 돌보는 일에 더욱 몰두했다. 그날 밤의 일은 그녀에게 뼈아픈 경고였다. 그녀의 아이들은 여전히 위험했으며 그녀가 한시라도 빨리 모든 것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서연이는 그날의 공포 이후 지수에게 훨씬 더 의지했다. 아이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수의 옷자락을 붙잡고 놓지 않았고 그녀가 잠시라도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했다. 지수는 그런 아이를 안아주며 그녀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이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지수는 서연이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서연이는 조용히 침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지수가 아이의 낡은 장난감 상자를 정리하려던 순간 서연이가 다급하게 달려와 상자를 막아섰다. 아이는 상자를 품에 꼭 껴안고 고개를 저었다. 왜 그래 서연아? 이거 버리려는 거 아니야. 정리만 하려는 거야. 지수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아이는 여전히 상자를 놓지 않았다. 지수는 의아했다. 그 상자는 다른 화려한 장난감들과 달리 아주 낡고 평범한 상자였다. 지수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알았어. 그럼 우리 같이 볼까? 서연이 보물 상자구나. 그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자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상자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조약돌 몇 개, 색이 바랜 리본, 그리고 지수의 숨이 멎었다. 상자 가장 밑바닥에 꼬질꼬질 때가 탔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녀가 직접 바느질해 만든 토끼 인형이 있었다. 5년 전 그녀가 임신했을 때 자신의 낡은 스웨터를 풀어 서툰 솜씨로 만든 인형이었다. 지수의 눈앞이 흐려졌다. 이건
그녀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그녀는 모든 것이 그날의 화재로 불타버렸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이것이 여기에? 그녀가 기억을 더듬었다. 그래, 그날이었다. 사고가 나기 며칠 전 한유라의 협박이 극에 달했을 때 그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이 토끼 인형을 갓 태어난 서연이의 침대에 몰래 넣어두었었다. 부디 이 인형이라도 아이를 지켜달라는 마지막 기도처럼. 아가. 지수는 인형을 집어들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켰다. 서연이는 엄마의 슬픔을 직감한 듯 작은 손으로 지수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다. 지수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이 작은 생명체가 이 인형 하나를 5년 동안 간직하며 버텨왔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그녀는 인형을 만지작거렸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다. 인형의 배 부분이 유난히 딱딱했다. 다른 부분은 솜이 꺼져 흐물흐물한데 그 부분만 무언가 단단한 것이 만져졌다. 지수는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서연이를 안심시키고 인형을 들고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다. 방문을 잠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인형의 옆구리 실밥을 뜯어냈다. 낡은 손뭉치 사이로 은박지로 감싸인 작은 물체가 드러났다. 구형 모델의 작은 USB 메모리 스틱이었다. 지수는 그것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5년 전 한유라의 협박이 노골적인 살해 위협으로 바뀌었을 때 그녀는 공포에 질려 마지막 통화 내용을 녹음했었다. 그리고 그 파일을 이 USB에 담아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딸의 인형 속에 숨겼던 것이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언젠가 태민이 이것을 발견해 주기를 바라면서 지수는 자신의 낡은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화면에 voice 거경경경게임이라는 파일명이 떴다. 그녀는 마우스를 클릭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스피커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한유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네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군, 한지수. 마지막 경고야. 내 아들 앞에서 내 손주들 데리고 당장 꺼져. 그리고 이어서 지수의 5년 전 절박했던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제발 아이들은 안 돼요. 아이들은 태민 씨의 아이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다음 순간 지수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든 한유라의 본색이 드러났다. 그 더러운 피가 섞인 것들을 내 손주로 인정할 것 같아. 건방진 계집. 기회는 줬어. 네가 스스로 사라지지 않겠다면 내가 사고를 만들어주는 수밖에. 브레이크 고장일 수도 있고 음주운전 트럭일 수도 있지. 네 뱃속에서 나온 것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사라져. 그게 내 운명이야. 녹음은 거기서 끝났다. 지수는 입을 막았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교사였다. 5년 만에 그녀는 괴물의 진짜 목소리를 손에 넣었다. 바로 그 시각 TK그룹 명예회장실. 한유라는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강태민이가 고작 가정교사 하나의 뒷조사를 그렇게 집요하게 하고 있다고. 그녀의 정보원은 조비서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네 회장님, 5년 전 기록까지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마치 5년 전 사고와 연관된 사람을 찾는 것처럼요. 한유라의 잔에 담긴 와인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김민서, 그 천박한 계집. 그녀는 그 여자가 서연이의 경련 때 보였던 이상한 행동, 그리고 태민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떠올렸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스쳤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녀는 5년 전에 사고가 완벽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만약, 아주 만약에 그 여자가 살아남았다면, 그리고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라면, 태민이 그 여자의 정체를 알아채기라도 한다면, 한유라는 상상만으로도 치가 떨렸다.
그 계집의 얼굴, 낯이 익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녹음 파일 속 그것보다 훨씬 더 차가워져 있었다. 나다. 5년 전 그 일을 처리했던 사람, 연락해. 그녀는 자신의 충실한 해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문제가 생겼다. 5년 전에 놓친 쥐새끼가 한 마리 있는 것 같아. 지금 내 아들 집에 가정교사로 숨어들었어. 수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다. 이번에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 사고는 필요 없어.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처리해. 그 여자가 이 세상에서 그냥 증발하게 만들어. 흔적도 남기지 마. 한유라는 전화를 끊고 창밖의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도시의 불빛은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감히 내 것을 탐내? 한지수, 네가 정말 살아 돌아온 것이라면 이번에야말로 네가 있던 지옥으로 확실하게 돌려보내주지. 지수는 아직 몰랐다. 그녀가 복수의 칼날을 손에 쥔 바로 그 순간 적의 칼날 또한 그녀의 심장을 향해 날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한지수가 USB를 손에 쥔 채 방 안을 서성거렸다. 5년 묵은 증거. 한유라를 지옥으로 끌어내릴 칼자루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심장은 찢어질 듯한 고통과 분노로 비명을 질렀다. 녹음된 자신의 절박한 목소리, 그리고 아이들을 더러운 피라 칭하던 한유라의 잔인함. 그녀는 이 증거를 어떻게 써야 할지, 강태민에게 언제 이것을 보여줘야 할지 몰랐다. 그가 과연 자신의 어머니를 버리고 그녀의 편에 서줄까? 의심이 그녀를 올감했다. 밤이 깊었고 아이들은 잠들었다. 그녀는 답답한 마음에 잠시 바람이라도 쐴 생각으로 고용인들의 눈을 피해 정원 뒤편의 작은 휴게실로 향했다. 빗줄기는 멎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축축하고 무거웠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바로 그때였다. 등 뒤의 덤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림자보다 더 짙은 어둠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두껍고 거친 손이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다. 소리 지르지 마. 조용히 따라와. 낮고 위협적인 남자의 목소리. 5년 전의 공포가 대자비처럼 그녀의 온몸을 마비시켰다. 한유라의 해결사. 그녀의 본능이 경고했다. 싫어, 놔. 그녀는 입이 막힌 채 으르렁거리며 남자의 손을 거칠게 물어뜯었다. 남자가 고통에 찬 신음을 터뜨리며 잠시 손을 놓친 사이 지수는 전력을 다해 정원 반대편으로 뛰었다. 살려주세요. 누가 좀.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저택의 두꺼운 방음벽에 막혀 닿지 않았다. 남자는 훨씬 빨랐다. 그는 순식간에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챘고 그녀는 비포장된 바닥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쳐졌다. 흙과 자갈이 그녀의 뺨을 긁었다. 남자가 그녀의 위로 올라타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시끄러운 년, 명예회장님께서 이번에는 사고가 아니라 증발을 원하셨지. 지수의 눈앞이 하얘졌다. 숨이 막혀왔다. 서준아, 서연아, 안 돼. 그 순간 어둠을 찢는 날카로운 클렉슨 소리와 함께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들을 덮쳤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던 그들 앞에 멈춰 섰다. 남자가 당황한 사이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다급하게 뛰어내렸다. 조비서였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분에게서 떨어져. 조비서는 격투가는 아니었지만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그 화면은 112 신고 화면을 밝히고 있었다. 이미 신고했어. 3초 안에 사라지지 않으면 넌 여기서 잡힌다. 해결사는 혀를 차며 망설였다. 그의 임무는 조용한 처리였다. 이렇게 소란이 커진 이상 그는 지수의 목을 놓아주고 어둠 속으로 재빨리 사라졌다. 지수는 바닥에 엎드린 채 거친 기침을 토해냈다. 흙먼지와 공포가 뒤엉켜 폐부를 찔렀다. 조비서는 그녀에게 달려와 재킷을 벗어 덮어주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김민서 씨? 아니, 그는 말을 멈추고 그녀를 복잡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한지수 씨라고 불러야 합니까? 지수의 심장이 멎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조비서는 떨고 있는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회장님께서도 방금 막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저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강태민의 서재는 지옥의 입구처럼 고요했다. 태민은 책상 앞에 서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곳에 없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조비서가 지난 며칠간 목숨을 걸고 찾아낸 보고서들이 흩어져 있었다. 김민서의 위조된 신분 기록, 5년 전 사고 현장의 재조사 보고서, 생존자 가능성을 제기하는 화재 감식 결과,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가 고아원에 처음 맡겨졌을 때 찍힌 사진과 5년 전 피아노 앞에서 웃고 있던 한지수의 사진을 비교 분석한 안면 인식 보고서. 일치율 96.0%.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문이 열리고 흑투성이가 된 채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김민서가 조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다. 태민은 조비서에게 눈짓으로 나가라는 명령을 내렸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태민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은 5년 동안 그녀가 꿈꿔왔던 그 어떤 모습도 아니었다. 그 안에는 충격, 분노, 배신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뒤엉켜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었다. 방금 그의 목소리가 메마른 잿더미처럼 갈라져 나왔다. 어머니의 사람이 당신을 죽이려 했소. 지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를 바라보며 떨고 있었다. 태민은 그녀의 턱을 거칠게 붙들고 자신을 보게 했다. 왜 돌아온 거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것을 부술 듯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아니, 그 전에 이거부터 대답해. 그는 책상 위에 사진들을 쓸어 그녀의 발밑에 던졌다. 당신.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도대체 누구야? 그 질문은 질문이 아니었다. 이미 답을 아는 자의 절규였다. 지수는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두려움과 공포에 질렸던 가정교사의 가면이 벗겨지고 5년의 지옥을 견뎌낸 한지수의 처절한 눈빛이 드러났다. 나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나야.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한지수. 태민은 그녀의 대답에 뒷걸음질 쳤다. 마치 총을 맞은 사람처럼. 그는 책상을 짚으며 몸을 겨우 가누었다. 거짓말이야. 지수는 죽었어. 내 지수는 불길 속에서. 아니, 지수가 소리쳤다. 그녀는 품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내 책상 위로 던졌다. 이것 때문에, 당신 어머니 때문에. 그 여자가 날 죽이려 했어. 5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 밤에도. 난 살아남아야 했어. 내 아이들을 되찾아야 했으니까. 태민은 USB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그녀를 보았다. 그의 분노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슬픔과 죄책감이 밀려왔다. 지수, 정말 당신이야?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뺨을 감쌌다. 흙먼지와 눈물로 얼룩진 뺨. 어째서 이런 모습으로 내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5년 동안 난 매일 밤 당신을.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를 끌어안았다. 5년 만의 재회.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는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다. 날 속였어. 태민이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으르렁거렸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 아이들의 가정교사로 들어와서 나를, 그리고 당신의 아이들을 매일같이 속였어.
그의 원망 섞인 외침의 지수도 무너졌다. 그럼 내가 어떻게 써야 했는데 한지수로 돌아왔다면 당신 어머니가 날 다시 죽였을 거야. 당신이 날 지켜줄 수 있었는데 5년 전에 날 지키지 못했던 당신이. 그녀의 말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지난 5년간의 오해와 고통, 그리움을 한꺼번에 토해냈다. 바로 그때 서재 문이 거칠게 열렸다. 지금 이 밤중에 무슨 소란들이야. 한유라가 임 여사를 대동하고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는 해결사의 실패 보고를 받고 태민이 무언가를 알아챘음을 직감하고 달려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자신의 아들이 저 천박한 가정교사 년을 끌어안고 오열하고 있는 모습을. 그녀의 피가 거꾸로 솟았다. 강태민,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당장 그 여자에게서 떨어지지 못해. 한유라는 곧바로 상황을 장악하려 했다. 그녀는 지수를 향해 살기등등한 눈빛을 쏘아붙였다. 내가 너 같은 년들을 모를 줄 알고 감히 내 아들을 홀려. 돈이 목적이었구나. 5년 전 그년처럼 너도 돈 때문에 이 집에 기어들어온 개지. 당장 이 여자 끌어내. 임 여사. 그녀가 지수의 뺨을 내리치기 위해 손을 높이 쳐들었다. 지수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태민이 그녀를 막아섰지만 한유라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다. 할머니, 하지 마세요. 서재 입구에서 잠옷 차림의 서준이가 겁에 질린 얼굴로 소리쳤다. 그리고 그 뒤에는 모든 빛을 잃었던 서연이가 서 있었다. 아이는 이 모든 광경을, 자신의 엄마가 할머니에게 위협당하는 모습을 5년 전 그날의 공포와 겹쳐보며 온몸을 떨고 있었다. 한유라가 아이들을 보고 잠시 주춤한 사이 그녀는 다시 지수를 향해 손을 뻗었다. 이 더러운 게 감히 내 손주들까지. 그때였다. 모든 소리가 멎었다. 시간조차 멈춘 듯 했다. 아주 작고 갈라지고 5년 동안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던 목소리가 서재를 울렸다. 하지마. 모든 시선이 서연이에게로 향했다. 아이는 주먹을 꽉 쥔 채 한유라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아이는 비틀거리며 지수를 향해 달려왔다. 그녀의 공허했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서연이는 지수의 다리를 끌어안으며 세상의 모든 고통과 그리움을 담아 외쳤다. 엄마. 서재 안의 공기는 엄마라는 단 하나의 단어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그 소리는 5년간 굳어있던 자물쇠가 부서지는 소리였고 모든 가면이 깨지는 소리였다. 한유라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핏기 가신 얼굴에는 공포와 불신,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지수를 향해 떨리는 손가락을 겨누었다. 너, 한지수, 그 이름이 5년 만에 증오와 경멸을 담아 그녀의 입에서 다시 튀어나왔다. 그녀는 살아 돌아온 망령을 본 사람처럼 뒷걸음질 쳤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서연이를 진정시켰던 그 자장가, 태민의 미묘한 태도 변화,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 기묘한 적대감. 강태민은 그 순간 모든 망설임을 버렸다. 그는 서연이와 서준이를 자신의 등 뒤로 끌어당기고 한지수의 손을 붙잡아 자신의 옆에 세웠다. 이제 그들은 적이 아니라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동맹이었다. 그의 눈은 5년 전 그녀를 지키지 못했던 나약한 남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왕국을 되찾고 가족을 지켜야 하는 왕이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아니, 한유라 회장,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이름으로 불렀다. 그것은 완벽한 결별 선언이었다. 내가 감히 한유라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저 천박한 년 하나 때문에 너를 키워준 이 어미를 버리겠다고. 강태민, 너는 TK를 가질 자격이 없어. 그녀는 여전히 상황을 통제하려 했지만
태민은 조비서가 정리해둔 서류 뭉치, 한지수의 생존 보고서와 안면 인식 데이터를 그녀의 발밑에 던졌다. TK그룹은 살인자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내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최종 판결이었다. 한유라는 지수와 태민, 그리고 그녀를 두려움과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두 아이를 번갈아 보았다. 좋아, 아주 좋아. 네가 선택한 길이다, 강태민. 너는 오늘 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TK는 내 것이야. 처음부터 그랬어. 그녀는 저주를 퍼부으며 서재를 떠났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 아니라 폭풍의 눈이 막 그들을 덮친 것이었다. 그날 밤 이후 강태민의 저택은 거대한 전쟁 본부가 되었다. 태민은 한유라가 빈손으로 물러날 리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아침 TK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한유라가 자신의 모든 지분과 영향력을 동원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안건은 현 회장 강태민의 경영 능력 부재 및 사생활 문란으로 인한 해임안이었다. 그녀는 태민이 신원불명의 여자에게 홀려 그룹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이사들을 선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수의 정체가 밝혀지기 전에 태민을 먼저 끌어내릴 생각이었다. 서재에 마주 앉은 태민과 지수. 태민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지수는 그에게 USB를 건넸다. 이 안에 모든 게 있어요. 태민은 노트북에 USB를 연결하고 파일을 재생했다. 5년 전 한유라의 차가운 목소리가 서재를 울렸다. 내 뱃속의 것들과 함께 깨끗하게 사라져. 태민은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등의 핏줄이 터질 것 같았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의 아이들이, 그가 어머니라 불렀던 사람에 의해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렸다는 사실. 분노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킬 것 같았지만 지수가 그의 손을 잡았다. 태민 씨, 지금 무너지면 안 돼요. 이건 그 여자가 판 무대지만 주인공은 우리가 되어야 해요. 그녀의 말에 태민은 정신을 차렸다. 그는 조비서를 불렀다. 한유라 회장이 판을 버렸으니 우리가 기꺼이 놀아주지. 이사회 소집? 좋아. 하지만 이사회가 아니라 전체 주주총회로 바꿔. TK의 모든 주주들이, 그리고 온 세상이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 태민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리고 조비서, 5년 전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 한지수의 사망 진단서를 발급했던 의사, 그리고 서연이의 초기 진료 기록, 전부 다시 확보해. 한유라 회장이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쓰레기를 다 끌어모아. 조비서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이제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었다. 주주총회 당일, TK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로 디딜 틈이 없었다. 한유라는 단상의 중앙, 명예회장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승리를 예감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강태민이 강당에 들어서는 순간 사라졌다. 태민은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어머니, 아니 한유라 회장님, 제 해임안을 상정하시기 전에 주주 여러분께 먼저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강당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한유라의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강태민,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장난을 쳐. 당장 경호원들은 저놈을.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당의 뒷문이 열렸다. 모든 조명이 그곳을 비췄다. 5년 전 초라한 가정교사 김민서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곳에는 단정하지만 기품 있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지수가 서 있었다. 5년의 고통이 그녀에게서 젊음의 일부를 앗아갔지만 그 대신 강인함과 슬픈 아름다움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강당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저 사람은 설마 5년 전에 죽었다던 피아니스트 한지수? 한유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저건 가짜야. 저건 사기꾼이야. 당장 끌어내. 그녀가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지수는 태민의 옆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제 이름은 한지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5년 전에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해당할 뻔했습니다. 교진말 한유라가 절규했다. 바로 그 순간 강당의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그리고 태민이 USB를 재생했다. 네가 스스로 사라지지 않겠다면 내가 사고를 만들어주는 수밖에. 한유라의 잔인한 목소리가 강당 전체를 울렸다.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유라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횡설수설했다. 아니야, 저건 조작된 거야. 하지만 태민은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한유라가 해결사에게 거액을 송금한 내역. 5년 전 지수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던 의사가 한유라 회장의 압력으로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고 자백하는 영상.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스크린에는 서연이의 5년 전 초기 진료 기록이 떠올랐다. 화나,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선택적 함구증. 보호자, 할머니에 의한 지속적인 언어적, 정서적 학대 정황이 의심됨. 한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TK라는 성이 그녀가 죽이려 했던 한 여자의 손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유라 씨. 강당의 문이 다시 열리고 이번에는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어섰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그녀에게 다가갔다. 살인교사, 증거인멸, 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성 소리. 한유라는 끌려나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지수와 태민을 향해 도끼 어린 눈을 빛냈다.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TK는 내 거야. 그녀의 악에 바친 목소리는 문이 닫히면서 사라졌다. 강당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강태민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백 개의 질문을 무시하고 떨고 있는 한지수의 어깨를 감쌌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세상의 모든 소음과 시선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했다. 5년 전 그는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자신의 왕국 앞에서 온 세상 앞에서 그녀의 존재를 증명해냈다. 진실의 폭풍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지만 두 사람은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서로를 의지하며 굳건히 서 있었다. 그 격렬했던 주주총회가 끝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TK그룹의 스캔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으로 서서히 마무리되었다. 한유라 명예회장은 살인교사, 증거인멸, 횡령, 아동학대 등 10여 개가 넘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녀의 제국은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한 여자의 진실 앞에서 하룻밤 만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해결사를 비롯한 조력자들, 5년 전 거짓 사망 진단서를 발급했던 의사, 그리고 그룹 내에서 그녀의 불법을 묵인하고 동조했던 임원들, 모두가 법의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차가운 법정, 쇠창살 너머로 사라지는 한유라의 마지막 모습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함 뿐이었다. TK그룹은 뿌리부터 흔들렸다. 주가는 폭락했고 소비자들은 등을 돌렸다. 강태민은 지옥 같은 수습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는 회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는 가장 먼저 한유라의 비자금으로 얼룩진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그룹의 불투명한 지배 구조를 해체했다. 그리고 전 국민 앞에서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아버지가 이룩하고 어머니가 망가뜨린 제국을 밑바닥부터 다시 세우기로 결심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5년 만에 되찾은 양심과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그는 단 한 번도 도망치지 않았다. 차가운 성체 같던 한남동의 저택은 매각되었다. 그곳에 깃든 슬픔과 고통, 그리고 비극적인 기억을 안고 살아갈 수는 없었다. 강태민과 한지수, 그리고 두 아이는 서울 외곽에 따뜻한 햇살이 드는 조용한 주택으로 이사했다. 5년 전 지수가 태민과 함께 꿈꿨던 바로 그런 집이었다. 하얀색 울타리가 있고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작은 정원이 딸린 곳.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정원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서준아, 나 잡아봐. 이쪽이야, 이쪽. 5년 만에 목소리를 되찾은 서연이가 잔디밭을 가로지르며 오빠를 향해 소리쳤다. 한지수는 테라스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김민서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았다. 세상은 그녀를 죽음에서 돌아온 어머니, TK그룹의 추악한 진실을 밝힌 용기 있는 여성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이름은 그저 엄마였다. 서연이는 그날의 충격 이후 언어 치료와 심리 치료를 병행하며 기적처럼 회복하고 있었다. 아이의 닫혔던 마음의 문은 엄마의 품 안에서 5년 만에 활짝 열렸다. 아이의 목소리는 아직 조금 서툴렀지만 그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답게 지수의 귓가를 채웠다. 서준이 역시 변해 있었다. 엄마의 생존과 할머니의 배신이라는 엄청난 진실 앞에서 아이는 한동안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5년의 공백을 메우려는 지수의 필사적인 사랑과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민의 노력 속에서 아이의 얼어붙었던 마음은 서서히 녹아내렸다. 틱틱거리던 가시 돋친 태도 대신 이제는 듬직한 오빠이자 아들로서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야, 강서연, 너 그러다 넘어져. 천천히 뛰어. 퉁명스럽게 소리치면서도 동생을 향해 달려가는 아이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렇게 좋아요? 낮은 목소리와 함께 따뜻한 스웨터가 지수의 어깨를 감쌌다. 강태민이었다. 그는 예전에 냉혈한 CEO가 아닌 편안한 니트 차림의 평범한 남자,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녀의 곁에 섰다. 그는 더 이상 날선 슈트를 입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강인해 보였다. 지수는 그의 품에 살며시 기댔다. 꿈만 같아서 이 행복이 또 사라질까봐 겁이 날 만큼. 태민은 그녀의 손을 만매 남라이. 다시는 그렇게 두지 않아. 이 행복 우리가 5년 동안 지불한 대가야. 이제 마음껏 누리기만 해. 태민은 아이들을 향해 손짓했다. 서준아, 서연아, 아빠랑 공놀이 할까? 와, 좋아요. 난 아빠보다 잘할 자신 있는데. 내 식구의 웃음소리가 정원 가득 퍼져나갔다. 지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5년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느꼈다. 상처는 남았다. 그녀의 잃어버린 5년, 아이들의 상처, 그리고 태민의 후회. 그 흉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흉터는 고통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간절히 원했는지를 증명하는 증표가 되었다. 저녁이 되고 내 식구는 거실에 모였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5년 전 그들의 행복과 불행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그랜드 피아노가 자리하고 있었다. 태민이 저택을 매각하기 전 가장 먼저 옮겨온 유일한 물건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먼지 쌓인 과거의 유물이 아니었다. 깨끗하게 조율되고 닦인 피아노는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태민이 지수를 피아노 의자로 이끌었다.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건반 뚜껑을 열었다.
5년 만이었다. 아니, 어쩌면 7년 만일지도 모른다. 아이들을 임신한 이후로 그녀는 오직 생존을 위해 달려왔다. 그녀는 천천히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다. 그리고 첫 음을 눌렀다. 그것은 그녀가 아이들을 위해 만들었던, 그리고 서연이의 기억 속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그 자장가였다. 처음에는 조금 서툴렀던 멜로디가 이내 거실을 따뜻하게 채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픈 멜로디가 아니었다. 그것은 재회였고 치유였으며 용서였다. 공놀이를 하던 아이들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서준이는 엄마의 옆에 서서 경이로운 눈빛으로 그녀의 손가락 움직임을 바라보았다. 그때 서연이가 아장아장 걸어와 피아노 의자 위로 기어 올라왔다. 아이는 엄마의 옆에 꼭 붙어 앉았다. 그리고 지수가 연주하는 멜로디에 맞춰 작은 손가락으로 건반 하나를 꾹 눌렀다.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수는 연주를 멈추고 딸을 바라보았다. 서연이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엄마, 나도 할래. 지수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아이의 작은 손을 감싸 쥐었다. 그래, 우리 같이 하자. 천천히. 강태민은 그들의 뒤에 섰다. 5년 전 그들의 행복했던 기억 속 모습 그대로. 그는 지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수는 건반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피아노 앞에 앉은 자신과 서연이, 그 옆을 지키는 서준이, 그리고 모든 것을 감싸 안듯 뒤에 서 있는 태민. 5년이라는 지옥 같은 시간을 건너 그들은 마침내 하나의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가난한 가정교사의 가면은 벗겨졌다. 숨겨진 아이들의 어머니라는 슬픈 진실도 이제 과거가 되었다. 그곳에는 오직 서로를 사랑하는 네 식구의 따뜻한 연주만이 5년 만에 찾아온 진정한 새벽빛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